난카이 여기에서 지진이 터지는 순간 220조 N 3년 동안 일본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에 맞먹는 피해액이 발생한다. 자동적으로 직책이 올라가고 직책에 맞게 봉급이 책정돼 있으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재능 있는 젊은 사람이 월등히 내가 실력이 뛰어난데 전혀 카운트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서 일본을 수요를 했고 능가하고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정신적으로 을로 행동을 하게 된다.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명찬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으네요. 오늘은 일본의 대지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일본은 예전부터 대규모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이것이 일본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유독히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보면요. 일본의 태풍이 참 남다릅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비껴오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가는 건 다 일본이 다 막아버려요. 한국 오는 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태풍이 이렇게 일본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종단을 하면서 훑어버리더라고요. 일본 전역을. 이야, 이런 경우가 있나? 근데 원래 어떻습니까? 한국에 태풍이 온 게 있나요? 없잖아요. 다 일본이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일본에 이런 많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1년에 한 대여섯 차례는 진짜 혹독하게 한 지역 한 지역은 초토화시키면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물을 너무 많이 뿌려놓으니까 이 땅이 이제 물러진다는 현상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가 건물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태풍도 태풍이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것은 지진이잖아요. 지진 중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난카이 시프트라고 그래서 난카이 거기에 가마다 히로키라는 교토대 명예교수 이분이 일본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냈는데 최근에 있었는 그래서 일본 주변의 플레이트 구조로 이래가지고 이 하나의 플레이트가 있고 이게 하나의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가 있죠. 이 세 개가 서로 맞닥뜨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죠. 이게 내려가는 이게 이 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판도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이 판이 이제 내려가면은 이게 여기가 마찰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려가고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이 판이 튕기잖아. 튕겨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가 바다 위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출렁하잖아요. 이게 쓰나미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냐 하니까 지금 100년이 넘게 축적이 되어 왔어요. 이 스트레스가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도 9.1로 예상을 하는데 9.1이면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했던 모든 지진을 압도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일어나는 난카이 트러프 여기서 보면 필리핀의 플래트하고 태평양 플래트 이 두 개가 이제 밀어서 여기 지금 100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게 터지는 순간 여기서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는 일본 땅하고 여기 바닷가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내륙 땅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쓰나미가 2분 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이거 터지면은 이게 만약에 밤에 터졌다 그러면은 정말 끔찍할 겁니다. 낮에 터져도 솔직히 9.1 정도 지진이면요. 초기 진동이 있다고 그래요. 초기 진동. 그 다음에 바로 주진동, 초기 진동은 되게 미세하게 들린대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오는 주진동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요게 한 1분 사이에 생사가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2035년을 중심으로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5년을 보는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5년이면 10년 사이잖아요. 스팸이 10년 정도 이 사이에 거의 100%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1, 거의 100%.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1605년도 이때가 7.9예요. 지진이. 근데 여기 보면은 동해 지진, 도카이 지진
동남해 지진, 동남가의 지진, 남가의 지진, 남해 지진 이렇게 세 개가 조금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05년에 1707년에 7.9, 8.6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다 터졌어요. 그런데 147년 지나가지고 1854년에는 즉 남가이, 그다음 여기는 도가이 이 두 개가 터졌어요. 근데 거의 시차가 얼마 안 났습니다. 이때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다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 8.4죠. 둘 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1944년에 7.9 도가이, 여기는 도난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난가이 요 가운데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여기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나눠져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XX라고 했죠. 이게 203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5년 플러스 5년이면 얼마입니까? 2025년 내년부터 2035년 이 사이에 9.1 되는 지진이 거의 100%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터진다. 이거는 거의 100%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졌던 게 몇 번 있었는데 그 뒤로 그런 게 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을 이렇게 에어리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바로 옆이잖아요. 그 여기서 터지면은 이건 뭐 피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쓰나미가 몇 미터 정도냐? 거의 40m 가까이 된다.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땐 고층 빌딩 한 10층 정도면 얼마입니까? 10층만 해도 30m 채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15층, 20층 돼야지 좀 안전할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밑에는 사람들이 막 위로 막, 근데 얘기했잖아요. 2분 만에 밀려오는데 2분 만에 어떻게 피합니까? 바로 그냥 위층에 있는 사람은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피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자료를 내가 조금 한번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쓰나미의 속도를 한번 보면요. 이게 바다 수심이 4,000m 정도 되면요. 시속 700km로 제트 비행기 속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바다 깊이가 4,000m 정도 되는 깊은 바다일 경우에는 이 물이 출렁이는 속도가 훨씬 더 자유롭게 오는 거죠. 그렇게 밀려오는데 수심이 500m 되면요. 시속 250km. 신칸센 내지는 뭐 우리 KTX 정도로 빨리 오는 거죠. 수심이 100m 정도 되면은 110km로 고속버스 정도로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남가이 그쪽에서 지진이 터졌을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2분 만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 일본의 도호쿠 지역 거기에서 태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냐? 130km였다. 13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리고 그 깊이가 24km 정도. 그 정도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때 9 정도였더래요. 그랬는데 이만한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130km 떨어졌는데.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게 그게 사실은 이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그런 영상들 꽤 많아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게 그게 다 보여요. 영상에. 한 15분짜리 영상에서 보면요. 한 5분, 6분 후에 저 멀리서 바다가 밀려오는데 서서히 밀려오더니 조금씩 들어오다가 넘기 시작하면 금방 그냥 확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이제 방파제보다도 밑에 집들이 좀 낮단 말이에요. 방파제를 세워놓은 거 그거 넘어버리잖아요. 그 넘어버리는 순간 이게 지대가 낮으니까 그 바닷물이 막 그냥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집을 전부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만약에 집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 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3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그럼 그게 이제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경계 사이렌도 울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게 92.4% 익사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쓰나미가 무섭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확히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은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 전역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요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요 후지산 있어요. 요 후지산이 바로 요 도카이 지진하고 연결돼 있죠. 여기서 만약에 9.1이 이 대형 지진이 터진다면은 후지산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 후지산도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후지산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먼저냐? 내가 볼 때는 난카이 여기에서 먼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후지산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고지엔에서 관측되는 거대 지진의 이게 윤기량이 땅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1707년도에 1.8m 솟아올랐고 85년도 1.2m, 1946년도 1.15m, 2035년에는 비슷하게 한 1m 정도는 연기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흐름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일본 지도가, 해안 지도가 많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1700년도 그 시점에 이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에 그때 기준으로 지도를 만들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0.01에서 1cm 재가 쌓인다는 거죠. 여기 1cm, 8cm, 8cm에서 30cm, 30cm 이상. 여기 보면은 가나가와 현이 뭐 완전히 초토화 되죠. 도쿄가 일부는 8cm 정도 쌓인다. 여기가 이제 1cm에서 8cm. 근데 사실은요, 화산 재가 8cm 정도 쌓인다. 집이 다 무너져요. 지붕이. 그 무게가 엄청나대요. 그 철분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재 자체가 무겁다고 굉장히. 예를 들어 아파트나 고층 빌딩 같은 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도쿄 가보면요, 단독주택이 되게 많아요. 그 우리는 롯데 그 어디입니까 빌딩 가가지고 이제 내려다보면은 곳곳에 아파트가 보통 10층에서 20층, 많으면 뭐 3층도 있겠고 대부분 그런데, 근데 일본에 가서 그 도쿄 타워 말고 새로 이번에 최근에 세운 아주 높은 탑이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이제 곳곳에 대형 빌딩들이 있는 지역이 조금은 있는데 한 7, 80%가 단독주택으로 쫙 깔려있는 게 보입니다. 밑에. 그럼 볼 게 없어요. 진짜 내려다보면 너무 밋밋해. 왜? 단독주택들 바둑판까지 쫙.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가 8cm 정도 쌓인다. 그러면 이제 집이 견딜 수 있을까? 지붕이. 그런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 그만큼 후지산이 터지면은 피해가 상당할 거다. 가나가와 현이 제일 피해가 많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의 경제적인 피해가 추산이 22조 엔 정도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있겠지만 방사능 유출이 됐잖아요. 그거는 계산하기가 힘들 거라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지역의 농산물 거의 피해도 계속 그 작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뭐 거기서 재배되는 어떤 농산물들을 유통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쌀 같은 것도 그런 쌀을 뭐 주로 어디에다 하냐니까 편의점에 거기에 삼각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쌀로 만들잖아요. 밥으로. 대부분이 후쿠시마 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뭐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크게 피해는 없을 거다, 해는 없을 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자국민들이 그렇게 먹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서 고노다로라는 요번에 저 디지털 청 장관,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때 한국이 뭐 노즈펜 막 운동도 펼쳐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국 국민들이 이미 일본에 많이 여행을 왔고 후쿠시마 쌀 많이 드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무슨 후쿠시마 뭐 산물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니 뭐 이런 얘기 하냐 이 얘기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동일본 대진 때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를 그 당시에 산출한 그 22조 엔 정도에서 나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게, 그 뒤로 이 방사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업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염수 배출했잖아요, 최근에. 그 오염수 배출 때문에 중국이 어땠습니까? 일본 해산물을 수입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피해이잖아요. 그 이후로 피해는 계속 이어지니까 22조 엔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여기에서 지진이 터지는 순간 220조 손실, 220조 엔. 그래서 220조 엔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일본의 1년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70조 엔 정도를, 1년에 일본이 거둬들인 세수가 70조 엔인데 220조 엔, 37에 21, 3년 동안 일본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에 맞먹는 피해액이 발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죠.
어느 정도 손실인가. 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9.1 이 지진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러면은 그 지역의 전 지역의 건물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때는 파괴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새로 지어야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 피해액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한동안 일본이 참 일어서기 힘들지 않을까. 일본에 또다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이 그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가 줄을 쭉 선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완전히 그게 초토화 돼가지고 건물들이 거의 잔해가 거의 한마디로 쓰레기 수준이죠. 거기에 줄을 쭉 서서 있는데, 와, 그걸 보고서 한국에서 감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나는 그때 감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일본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은 그 오랫동안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심정적으로 저기 오래 서 있을 과연 체력이나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넓은 어떤 그 피난처에다가 다 일단 그쪽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그걸 나눠줘야죠. 쫙 돌면서. 근데 그게 줄을 세워가지고 몇 시간씩 그렇게 줄 서 있도록 한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니까 구호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구호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구호품을 거의 제대로 못 나눠줬어요. 왜 그러냐? 일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어디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그 카운트를 해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줄까? 이게 다 계획이 수립돼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로들이 많이 파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을 막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일 안 됐던 이유는 창고 정리가 안 돼서 못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같았으면 헬기를 띄워서라도 뿔에서라도 그 전달하지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비판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정부가. 아니 피난민들에게 저렇게 줄을 그래서 막 어떤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줄을 잘 선다. 시민의식이 대단하다. 전 세계가 상찬하거나 뭐 한국에서도 그게 돼서 야 역시 일본 민도는 다르다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피해자들에게 저렇게 줄을 세워서 그것도 빨리빨리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한 줄 세웠더라고. 한 줄. 한국 같으면 5줄을 세우든 10줄을 세우든 10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달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영상을 찾아보세요. 한번 보면은 쭉 일렬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그렇게 테이블 하나를 놓고 그런 걸 5개 놓을 수도 있고 10개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굉장히 그 재난 구호라든가 이런 걸 재난에 대한 대처가 아주 초인류급의 국가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 뒤로 보면은 2011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일본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한마디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면서 움츠러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건까지 터지니까 대응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난카이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가 볼 때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을 가장 큰 거는 내가 볼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일본 IT 기술자들의 연봉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국 IT 기술자의 평균 연봉을 보게 되면은 이 스위스, 미국이 엄청나죠. 9만 달러, 1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그러니까 1억 3천, 그 다음에 여기 뭐 1억 한 2천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미국이? 그 정도인데 일본을 보세요. 중국보다도 아래입니다. 중국보다 아래인 게 많아요. 지금 일본이 세상이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 IT 기술자가 이렇게 연봉을 이렇게 주면은 정말 일본의 IT 기술자들이 일본 기업에 남아 있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다 미국 기업이나 외자 기업으로 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봉급 체계가 연공서열,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 부작용이 돼서 이걸 타파해야지 일본이 발전한다.
그러면 또 한편에서 뭐라 하는지 이 평생 직장 연공서열 이 제도가 좋은 점도 많다. 반드시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 측면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안정적이다.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요. 자료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잖아요. 회사의 충성심 일본이 가장 낮아요. 진짜. 그게 그 경제 사람성에서 그 관료가 자료 같은 거 내는 거 보면요. 그 기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다는 마인드가 일본은 거의 10% 20%대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60, 70%까지 있고 40, 50%는 평균인데 일본은 10%도 안 돼. 10에서 20%.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충성도 하죠. 그냥 왜 그러냐니까 임금을 안 올려주잖아요. 평생 직장 연공서열이라는 거는 세월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내 직책이 올라가고 직책에 맞게 봉급이 책정돼 있으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세월이 말해주는 건데 내가 오늘 열심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봉급 올라갈 거니까.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겠냐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재능 있는 젊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제일 밑바닥 봉급을 받는데 시간이 가야지 봉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터넷 실력을 보면 내가 저 아저씨 내보다 봉급 2배, 3배 받는 아저씨보다 월등히 내가 실력이 뛰어난데 그거 전혀 카운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일본 기업에 가겠냐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규모의 인터넷 전문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외자 업체 이런 데 가면은 최소한 8천, 9천, 뭐 1억 넘어가는 봉급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IT가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본의 기업이나 일본의 관공서에 IT 관련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지금 아날로그 사회에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디지털화로 지금 변신을 많이 꾀하고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가지고 DX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일본에서. 근데 그 DX가 정확히 이건데 어떤 구조를 아날로그 구조에서 완전히 디지털 시스템으로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결제 같은 것들도 전부 컴퓨터에서 클릭으로 다 해서 옛날에는 사인받으러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지금도 일본은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장 찍어야 되니까 이거 도장 다 찍는데 한 달 걸리는 것도 있다 그래요. 결제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왜냐하면 전자결제가 다 됐단 말이에요. 연간한 거는. 근데 일본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전자결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시스템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뜯어 고친다. 그게 DX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려면은 이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사내에 없으니까 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업체한테 어려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의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서 거기에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거기에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거기에 빠져나가는 돈이 평창하는 디지털 적자. 2022년도 일본 경상 흑자가 11조 4,432억 엔이었는데 이것도 47%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일본의 경상 흑자가 옛날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1차 소득 수지가 35조 3천억 엔 흑자였다는 거죠. 이게 제1차 소득 수지가 뭐냐 하니까 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보면 돼요. 해외에 직접 투자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해외 뭐 펀드에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든가 그런 것들에서 벌어들인 돈, 이걸 제1차 소득 수지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35조 엔의 흑자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왜 그러냐. 일본이 전 세계에서 해외 자산 넘버원이 일본이었어요. 계속 그동안. 근데 독일한테 넘어갔어요. 해외 순자산 1위가 독일이에요. 근데 일본이 어쨌든 그동안 보면요. 투자가 200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22년도까지 일본 국내 투자가 거의 없이 2022년도 118이었다. 100이었다가 118이면 거의 투자 안 했다는 거는 거죠. 현상 유지. 그런데 해외 투자가 850% 정도, 8배 반 정도의 투자가 해외에 다 투자한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 돈만 생기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소득 수지가 35조 엔 정도 흑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 수지가 15조, 16조 가까이 적자. 이때는 22년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이 교란이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그때 이제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료 가격 상승, 엔저도 박차를 가했다. 엔저가 되니까 똑같은 양을 살 때 훨씬 더 N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적자가 커졌다.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5조 6천억 엔 적자가 이게 이제 연구 개발비의 지급이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적자가 4조 7천억 엔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적자가 뭐냐? 저작권 사용료예요.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이 클라우드 사용료. 그 다음에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사회에서 인터넷 사회 내지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컨설팅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달러로 지불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적자의 폭이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디지털 적자가 5년간에 약 2배 늘었는데 이 이제 디지털 적자가 지금 현재 엔저가 그동안 이어져 오다가 잠깐 엔고를 갔다가 다시 또 엔저가 뭐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디지털 적자가 그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적자가 어느 정도 커지냐면까 계속 늘어나는데 2030년 정도 되면은 5년 정도 지나면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에너지 그게 지불하는 돈 그 액수하고 맞먹는 액수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경상수지가 계속 이제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해외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로 거의 안 들어와요. 번 돈이 해외 재투자되고 해외 회사에다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국내로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게 한 30%치 안 된다니까. 여기 35 정도 한 10조 정도 들어올까 말까. 그러면은 여기 20조를 빼야 돼요. 현금으로 보면 적자인 거예요. 보세요. 11조가 남았는데 여기서 20조 정도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 빼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상 경상 적자가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경상 적자가 한 10조엔 15조엔 정도가 경상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이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자꾸.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내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거의 해외 투자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공장을 세워놨더니 태풍이 와가지고 물에 잠겨버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 지진하고 흔들려버리면 말짱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맥락이 되네.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데 해외 투자해서 해외에서 돈 벌면 일본 국내로 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근데 적자 디지털 적자 같은 경우는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가 날 거다는 거예요. 일본이. 적자가 나는 나라가 그 나라의 화폐가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디지털 적자가 외국인 여행 수익을 능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태만 해도 여행업에서 적자였죠. 2014년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갔고 해외여행객이 일본을 찾는 금액보다 일본이 해외여행 가서 쓰는 돈이 더 많았다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왜 이렇게 흑자가 많이 생기느냐.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 여행 입국 그 정책을 폈어요. 그 자기가 4천만 명 해외여행객 4천만 명 유치 그 정책을 위반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만 해도 뭐 1,000만 명이 채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4천만 명을 목표로 세우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엔저가 동시에 진행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흑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 때 이때 뭐 차단했으니까 근데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있었으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약간의 흑자는 좀 있긴 있었네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이제 많이들 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왔죠. 올해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 색깔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만큼 흑자를 봤는데 문제는 뭐냐? 요게 이제 회색 요게 디지털 관련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 보세요. 매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예요. 이게 현금 흐름으로 볼 때 경상 수지인데 이게 0 밑에 계속 있잖아. 이게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 수지가 적자. 계속 적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경상수지 전체에 미치는 현금 흐름에 경상수지에 미치는 적자 폭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여행앱에서 이렇게 돈을 버니까 적자 폭이 줄어든 거지, 이게 없으면은 디지털 적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엔저에. 일본이 여전히 아날로그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킬 게 있을 경우에 변화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일본은 모노적거리, 장인정신. 장인정신이 뭐냐? 물건을 만드는, 제품 만들어내는. 이거는 일본은 모노적거리라는 것 자체는요, 디지털하고 관계없어요. 손에 잡히는 물품을 만드는 걸 이걸 모노적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가파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손에 잡히는 게 있나요? 없죠. 전부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인터넷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데, 일본은 이 물건을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래서 일제 제품이라고 그러면은 초일류 제품이다 하는 인식이 과거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 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의 이 기술, 이 아날로그 기술, 이 모노적거리의 기술은 버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본말로 고다와리, 집착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인터넷의 큰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 약간 둔감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의 그 하나의 그 뭐랄까 국민성이랄까, 이게 꼼꼼하게 뭘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해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장인정신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장인정신이라고 나를 보는데, 장인정신은 개혁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그래서 일본말에 가이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옥스퍼드 대학에 수록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가이젠이라는 게 개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그게 일본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같은 것. 여기에서는 혁신적인 IT, 인터넷, 디지털로 개혁하는 거,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디지털화가 늦었다,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오피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OS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일본은 그 이전에 일본이 스스로 개발한 것들이 있었다. 거기에 집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전 세계가 이걸로 도배가 될 때에 일본 고유의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흐름에 뒤처져 버린 거죠.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자기들 기술 선진국으로 우리가 선도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 이런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도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큰 물결을 놓쳐버린 게 아니냐. 그리고 한 번 더 물결을 놓치고 나니까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장로년층이 경제 주체고 정치의 주체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민당 보면은 대부분 거물급 정치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60, 70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과거에 찬란했던 아날로그 시대에 이게 모노적거리,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전에만 해도 디지털 관계되는 장관인 USB가 뭔지도 모르는, 진짜 국회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USB를 뭔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의 소위 말하는 정치가들의 자질이라는 게,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청 장관 정도 되려면은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데 학자급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전만 해도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갖춘 분을 장관에 임명하고 그랬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자민당 정치가들은 세습 의원들이 많잖아요. 장관급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습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습 의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공부 안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경대, 법대, 동경대에서 유수하게 그렇게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관료에서 그게 커서 차관이 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실무 차관이에요. 일본에서 실무 차관이라는 게, 그거는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 정점이 실무 차관. 그 다음에 정치가 차관이 있고, 차관이 1차관, 2차관이 있다 그러면은 실무 차관이 있고 정치가 차관이 있어요. 정무 차관이 있죠. 그 다음에 장관, 차관하고 장관하고는 정치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실무차관이 사실은 과거에는 관료들을 통제하고 자기 부서를 다 통제를 했어요. 예산도 인사도 이 차관이 거의 다 하면은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냥 인준해 주는 정도, 도장 찍어 주는 정도. 이게 과거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2009년 10년 그때쯤에 이제 자민당이 이제 정권에서 전락하면서 민주당이 정권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폈냐 하니까 정치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이 관료들의 복지부동, 관료들의 매너리즘,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치가 들어가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하나의 모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인사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관료가 정점에 있는 차관, 실무차관이 그걸 다 관정했는데 예산하고 인사를 이 정치권에서 정치가가 그걸 좌지우지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 사회에서 완전히 복지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복지부동이 일어났어요.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이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뭔가 개혁도 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기 도쿄 전력이 정말 가장 책임이 크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자민당을 넘어왔잖아요. 그때 아베가 이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가 민주당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인사와 그 예산을 이 정치가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되돌려 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소위 말해 관료들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아베가. 그러니까 이제 요때까지만 해도 정치가보다는 그 앞에는 관료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베 정권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가들이 실권을 잡고서 예산하고 그 인사 문제 같은 걸 관여를 하니까 뭐 총리 관저에서 인사를 거의 다 결정해 버렸어요. 근데 관료들 입장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게 조직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아부하는 관료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관료 사회에서는 그래도 실력 있고 올곧은 사람들은 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사표 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그 동기라든가 이 사람이 정치권에 아부를 해가지고 영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그 유배지나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을 내버려요. 아베 총리 때. 그게 너무나 다반사였다고. 그래서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관료가 그대로 기능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정치가가 제대로 된 정치가가 아닌 사람이 장관을 가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서는 망가지는 거죠.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렇게 주체될 수밖에. USB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았다 말이에요. 그게 몇 년 전의 얘기예요. 디지털청 만들어지기 그 전에 그 장관이 그런 장관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장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디지털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그리고 그 사람이 도장협회의 회장인가 그랬어요. 디지털을 가는 순간 이 도장은 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장협회 회장이 디지털 관계되는 장관을 하고 있으니 그게 계획이 되겠냐고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게 일본의 정치권 내지는 이 행정하고 관계 그런 어떤 역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일본은 오래전부터 발전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보다는 뭐 한 20, 30년 정도 더 빨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게 그 지방자치제 거기에서 어떤 서류 같은 거 포맷을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통과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등본이라든가 전국에 다 똑같잖아요. 그죠? 통일되어 있잖아요. 한국 모든 게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방자치제 자체적으로 서류를 포맷 같은 걸 만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화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왜? 전체적으로 포맷을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나의 클라우드 형식으로 거기에 접속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양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까지만 해도 이게 클라우드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이에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디지털청이 만들어지면서 이 소위 말하는 구글의 클라우드라든가 아마존의 클라우드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전만 해도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식으로 컴퓨터 시스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어떤 식이었냐면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 업자들이 이제 제공업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업체가 자기들이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방자치제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아 먹었어요. 그럼 이 자체 시스템 자체도 그 업체의 거예요. 소유가. 이런 시스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방자치제마다 다 시스템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그 업체가 이쪽은 잘 모르니까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자기들에게 돈이 많이 떨어지게, 수익이 많이 남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그 이쪽 그런 예산이 굉장히 커요. 방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보면은 열악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디지털청을 만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하나로 공통된 포맷을 만들고 서류도 양식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에 접속해 가지고 전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절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파편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따로따로 다 드니까 이걸 통일해 가지고 어떤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예산 절약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냐 하고 추진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용료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본에 내가 볼 때는 이 디지털화가 진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얘기 듣고 있으면요. 어디 후진국 저기 19세기에 사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20세기 얘기 같지가 않죠. 21세기 얘기 같지가 않죠. 일본 은행 시스템과 한국 은행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게 클라우드 형식으로 전 은행이 다 어느 정도 뭔가 인터넷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지 접촉이 쉬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랄까 핸드폰으로도 은행 업무를 웬간한 건 다 보죠. 이체라든가 뭐 다 가능한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뭐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프로피 디스켓을 사용했어요. 그 프로피 디스켓 사용한다는 건 뭐냐. 이건 인터넷하고의 관계를 거의 끊고 살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됐거든,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은행이 그 시스템을 좀 완전히 바꾼 거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 관련되는 그런 업체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그걸 심으려고 했는데 그때의 어떤 전문가가 이 시스템에 약간의 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좀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자고 했는데 뭐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했나 봐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트러블이 1년에 몇 번씩 트러블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린 거예요. 은행 전체가. 하루 이틀씩 뭐 그냥 아예 은행 업무가 마비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일본의 3대 은행 중에 하나의 은행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최근까지도 프로피 디스켓 사용했다니까요, 은행에서. 최근에 그걸 이제 사용 안 하도록 했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우리 프로피 디스켓 언제 사용했습니까? USB 사용한 지도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내가 유학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일본 은행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사람들도 많고 와, 왜 이렇게 느리나. 근데 지금도 여전해요. 왜? 우리는 어떻게 은행 업무 웬간한 건 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다 처리해 버리잖아요. 이체 같은 거는 뭐 옛날 같으면 은행 가서 다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다 이체가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이 웬간한 건 다 되니까 은행 창구에 가서 굳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뭐 한 5분이면 거의 다 업무를 봐요. 뭐 길어봐야 10분 정도 대기.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지금도 1시간, 2시간, 1시간은 기본이고 많이 밀릴 때는 뭐 2시간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현재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역사 반성 부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는 명백히 인식을 하는데 일본은 크게 잘못한 게 없다. 합법적이었다. 한국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 그러니까 반성할 게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 한 거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선진국들은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경영을 했다. 그 나라들이 지금 피식민지 국가에게 반성하는 국가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니까 식민지 경영했던 지금도 선진국인 국가들의 힘이 과거의 피식민지 국가들보다도 아직도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굳이 반성을 안 하는 거죠. 반성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떠냐?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조그만 국가로 농업 국가로 찌그러졌으면 반성 안 하고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패전 이후에 냉전이 터지면서 미국의 서포트를 받았고 한국 전쟁으로 떼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본과 기술과 미국 시장 오픈 마음껏 해주니까 세 가지 다 박자를 갖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줍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엄청 버는 거죠. 그때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주변 국가에. 미국의 시장 접근하는 나라 중에서 일본만큼 그 정도로 기술력과 자본과 그런 게 갖춰진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가 하늘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 자본이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치를 만한 그 기술력이 있었잖아요. 중화학공업에 대한 기술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미국은 또 시장을 마음껏 오픈시켜줬어요. 왜? 일본을 빨리 키우려고. 냉전의 하나의 방파제로서 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천운이었던 거죠, 그때가. 그래서 급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급성장을 하니까 A급 전범이었던 사람이 사면 복권당해가지고 총리까지 됐어요. 그게 미국에 다 영향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이라든가 거기에서 재판받아서 전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연합군이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그게 연합군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미국이 자기들이 센텐스 때렸던 A급 전범을 풀어주고 복권시켜가지고 총리까지 시켜줬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A급 전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의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A급 전범 그 사면 복권으로 이미 모든 건 다 끝났다. 전범은 없다. 일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 뒤로 한국에서 계속 뭐 야스쿠니 진짜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 그런 얘기 해봐야 씨알도 안 먹게 나가요. 보수청에는. 진짜 씨알도 안 먹게 나가요. 그런데 그러면 자 씨알도 안 먹게 된 이유가 뭐냐? 압도적으로 일본의 국력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비교를 이제 가끔 하잖아요. 이제 독일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해서 그 피해국이었던 뭐 폴란드라든가 유태인들로부터 이제 그만 사죄해도 된다 할 정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떤 논문을 봤을 때 그때 영어로 본 논문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더라고. 독일은 그 당시에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영국, 프랑스가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소련도 역시 여전히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합군의 일원이었으니까 동독을 더 점령을 했고 소련은. 그러니까 독일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요구하는 역사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계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독일에게 전범 재판하는 건 굉장히 엄격했다 그래요. 엄했다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도쿄 재판은 이거는 여기에 비합박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독일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그 국가들이 요구하는 역사 반성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통일도 그렇고. 그래서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뭐랄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가능하고 또 하나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에게 역사 반성하라고 프레셔를 가하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 미국이 오히려 풀어주고 오히려 복권시켜주고 총리까지 앉혀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 북한 이거밖에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힘이 전혀 그게,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의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뭐냐니까 전범의 주체의 운명이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은 히틀러가 결국은 패전의 색채가 짙어지자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면서 나치당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범죄 주체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조직으로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의 그 당시에 가장 책임자가 누구냐 하니까 일왕이라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일왕이니까. 그러니까 일왕이 사실은 도쿄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간다면은, 그런데 그게 빅딜이 이루어졌어요. 미국과 일본 정부하고. 뭐냐? 무조건 한국 갈 테니까 이 일본에서는 천황제를 하잖아요. 천황제 제도만큼은 유지시켜달라. 그래서 그게 빅딜이 이루어졌어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나면은 연합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하고 전투를 치러보니까 우와, 정말 그 끝까지 항전하는 그 일본의 모습에 질려버린 거예요. 오키나와 전투에서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그때 일본의 그 저항이 와, 치를 떨 정도로 저렇게 격렬할 수가 있나, 그런 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그 당시에 점령군 연합군이 37만 명인가 47만 명인가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준이었다고요. 그 수준의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 8천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강렬하게 반미의식을 갖고 미국에 저항했던 이 국민 8천만 명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고 회의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천황제를 살려두자. 이걸 활용하자. 꼭 두 가지를 앉혀놓고 뭐 뒤에서 조정하자. 뭐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학자, 소당파 학자가 국채론이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니, 과거에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에 일왕 밑에 귀족 쭉 이렇게 계급적으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일본의 일왕 이건데, 전후에 일왕이 제도적으로 내려와야 됐잖아요. 실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여기다 누가 앉았냐? 미국이 앉아있다. 미국이 앉아있는데 앞에 얼굴은 일왕의 얼굴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뒤에서 조정한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냐 하면은 전쟁에 책임이 있는, 가장 책임이 있는 조직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전이 터지니까 전범으로 축출됐거나 공직에서 추방이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냉전이 터지니까 미국이 대부분 다 새롭게 복권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앉힌 거예요, 공직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행위 주체가 완전히 독일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게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아도 별로 압력을 받지 않고 80년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면 경제가 완전히 막 끝을 갔잖아요. 그게 뭐 일본 국민들도, 예를 들어서 일본 국민들도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군국주의에 대해서. 자기들도 동원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지도층에 이 사람들이 반성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땠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부흥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지니까. 독일은 예를 들어서 나치당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국민들이 투표해서 나치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나치당에 대한 책임의식이 다 있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죄의식이 있는 거죠. 나치당이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동원된 거죠, 일반 국민들이. 일왕의 어떤 명령에 동원된 거란 말이에요. 원해서 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저항할 수 있는 전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또 큰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기 진보 세력이나 좌파라고 얘기하는 일본에서 이 세력들은 천황제 폐지하라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천황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천황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들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건강하게 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보 세력이나 야당 세력 같은 게 이게 아무리 공격해봐야 씨알도 안 먹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의식이 제대로 그 반성이 나오겠냐 이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거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2000년 들어오고 2010년 최근에 이제 왜 이게 역사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한일간에 뜨거우냐? 그게 과거에는 힘이 없어 저항을 못했던, 주장을 제대로 못했던 한국, 중국이 힘을 갖췄잖아요.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갖췄잖아요. 중국은 제2의 경제 대국이 됐고 한국도 10위권에 드는 이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힘이 강력한 국가가 주변에 이제 등장하고, 미국도 솔직히 말해서 냉전이 끝나고부터는 더 이상 일본의 그 필요성을 인정을 못했던 거죠. 냉전이 끝나자마자 제2의 주적이 일본이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는 거의 일본을 주적으로 봤어요. 그런 환경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90년대 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일본에 어필할 수 있는 생기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미국이 뒤에서 딱 버텨가지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국회 정상하라. 그게 미국의 옛날에 우리 1965년도에 국회 정상화가 빨리 맺어졌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요구했던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압력도 굉장히 강했다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상당한 후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아무리 반성하려 해봐야 끄떡도 안 했던 거예요. 일본은 미국의 뒷배가 든든했으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빨리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저 공산 세력이 있으니까 반공 세력으로 빨리 크라.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얘기가 확 달라진 거죠. 중국도 그때 이미 벌써 이제 경제적으로 꽤 부흥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많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도 이제 일본을 무조건 서포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싱도 했어요. 저편 베싱, 저편 패싱, 저편 나싱. 이 세 가지 단어가 클린턴 대통령 때나 유행어였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이 궁지에 몰렸던 거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 역사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됐고 환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서 반성들도 꽤 나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 한일 역사 문제가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 안 된 이유는 여전히 아직도 일본은 한국보다 자기들이 힘이 세고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이제 60, 70대 자민당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한일 역전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한일 역전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게 토양이 바뀐다. 일본은 수직사회, 힘있고 능력 있는 돈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갑질을 해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국가하고도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국가에게는 자기들이 관철하고 싶은 건 그대로 관철해버리는, 갑질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한국한테는 항상 그래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항상 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가 한일 역전 얘기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서 일본을 추월을 했고 능가하고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일본을 이제 어느 정도 힘에서 여러 가지로 능가하는 순간이 오면은 일본은 정신적으로 갑질의 분위기에서 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이 역사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독일하고 일본하고 차이점 뭐냐? 독일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가지고 역사 반성에 대한 압력이 엄청났었다. 초기부터. 근데 일본은 초기부터 아예 없었다. 오히려 그 역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고 오히려 미국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을 쓰는 이제 일본의 학자인데, 방금 아까 국채론 썼던 그 학자인데 시라이 사토시라는 학자예요. 이 학자가 하는 얘기가 영속패전론이 뭐냐니까, 방금 보세요. 이 침략 전쟁에 책임이 있는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을 그다음에 추방당했던 이런 세력들, 이 사람들을 다 복권시켜줬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충성 서약 내지는 충성 맹세를 하고 복권된 거나 나는 마찬가지로 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미국한테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베가 딱 표본을 보여줬어요. 트럼프 왔을 때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게 딱 소위 말해서 그 우익들의 그 행태라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용서해주고 이 자리 그대로 있게 해준 은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꼼짝 말아요. 그 대신 호가호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힘을 빌려서 옆에서 폼재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한국한테 그랬고 중국한테 그동안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일본이 조금 이제 뭔가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고 뭔가 반도체도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게 뭐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면서 과거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때? 일본의 쓰임새가 다시 또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흐름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일본하고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게 한국이 힘을 키워가지고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선진국이고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이라는 걸 확실하게 실현을 시켜버리는 순간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 수직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보다 잘나고 내보다 능력 있고 내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조아리는 그런 국민성이랄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뭐 사무라이 사회에서 새겨진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일 역전이 중요하다고 내가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머지않았다. 왜 그러냐? 지금 일본의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연재해가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후지산도 머지않아 폭발을 해요. 저게 언제인지 뭐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저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망가지고 일본의 경제에 휘청하게 되는 우리 옛날 IMF 겪었던 그 이상의 어떤 재난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IMF를 잘 극복을 했어요. 세계 유일하게 저런 나라가 없다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과연 그런 어떤 휘청하는 어떤 재난을 겪고 나서 쉽게 바로 빨리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일본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말하면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1급 선진국이고 일본은 후진국이 됐을 때 역사 문제가 어떻게 될까? 내가 볼 때는 알아서 그게 손닦고란 말이에요. 손닦고 일본 말에 알아서 긴다. 그런 이제 용어도 일본에서는 뭐 유행했었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알아서 이제 그걸 얼진한다 그러죠. 그런 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역사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명백하게 요구하라, 사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사죄하면은 우리는 사죄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 그런 게 있어요. 잘못된 사람 잘못했다 그러는 순간 그거 뒤꺼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서 진심으로 그때 일본이 사죄를 한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사죄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때 사죄한 것 같은 맥락이에요. 강력한 국가가 옆에 있어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강력한 국가가 옆에 있으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해결되는 문제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저한테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또 다음 시간을 예약하며 한일역전TV도 찾아와 주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어떤 영상들이 이어지겠죠. 또 뵙겠습니다.